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제15강 질문지의 작성 두 번째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제5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파트 1 강의의 마지막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본 강의 학습 내용은 14강에 이어서 질문지 작성 과정,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의 작성 과정은요, 첫 번째, 필요한 수집 자료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할 건지 수집 자료를 결정하고 나서 두 번째가 자료 수집의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면접 조사를 할 건지, 관찰을 할 건지, 설문지를 이용할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항목의 내용들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항목 하나하나 어떠한 내용들을 물을 건지에 대한 내용을 결정을 해줘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질문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데, 질문의 형태에서 개방형을 채택할 건지, 폐쇄형을 채택할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14강에서는 네 번째 질문 형태의 결정에서 개방형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강에서는 그 이후 질문 형태의 결정에서 폐쇄형 질문의 형태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결정하고 나면 다섯 번째로 개별적 항목의 완성을 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로 질문의 순서를 결정한 후에 일곱 번째 질문지의 외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질문지의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질문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지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지 작성 과정의 네 번째 질문 형태의 결정에서요, 폐쇄형 질문 또는 고정선다형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쇄형 질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자, 폐쇄형 질문의 특징은요, 밝히기를 주저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 여기에 대해서 오픈형으로 해가지고 개방형으로 해서 기술해라 라고 하면 기술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정해주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그런 선택은 비교적 스스럼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고요. 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경우에 또한 적합한 형태가 폐쇄형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폐쇄형 질문에서는 가능한 모든 응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폐쇄형 질문에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살펴보죠. 자,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입니다. 첫째는 응답 범주 간의 상호 배타성이에요. 그죠? 응답 범주가 서로 겹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별을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1, 남, 2, 여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상호 배타성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주 간의 포괄성이에요. 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모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은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니까 남과 여 이렇게 제시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학력은 어떻게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중에 하나에서는 꼭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범주들의 포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 범주의 명료성이에요. 응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명료성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의 응답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찬반형입니다. 주어진 질문에서 양자택일 형태로 응답을 하는 방법이죠. 밑에 예를 보시면 외국에서 어학 연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찬반 형태로 선택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평정척도형이다 라고 했어요. 응답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올해 생활 수준은 작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5가지 범주를 정해주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평정척도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택형이죠.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답지 혹은 선택지를 주고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귀하의 출생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래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여러 지역까지 다 주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서열형입니다. 폐쇄형이라고도 하고요. 등위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폐쇄형 질문에 대한 응답 카테고리의 형태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의 정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정하는 거죠. 자, 사례를 보시면 신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번호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수면, 두 번째가 규칙적인 생활, 세 번째가 뭐 식습관, 운동,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형이죠. 어떤 행동이나 특성을 목록화해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보시면 유아들의 사회적 활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신 후에 유아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질문에 V 표시를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아들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에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죠? 자, 다음으로 유목형이 있습니다. 유목형.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문항을 일정한 표준 혹은 준거에 따라서 몇 개의 유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응답자의 잠재적인 선호나 찬반, 가치 방향, 태도 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다음의 직업들 중에서 남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남, 여자에 적합하다고 보면 여, 남녀 모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공통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 뭐 대학 교수, 영화 감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에 해당되는 거 또는 여자에 해당되는 거, 자, 이거 또는 공통에 해당되는 거를 체크해서 어떠한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비교형이죠. 양자택일형이다 라고 하는데 조사 결과의 엄밀한 수량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짝지어진 2개 중에서 더 좋아하는 쪽에 V표를 하세요 또는 체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신체활동, 음악활동, 문화활동, 인지활동, 조형활동, 요리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더 좋아하는 것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택일형의 형태입니다. 자, 다음에 선별형이죠. 선별형은 부수질문 또는 여과질문이라고도 해요. 자, 어떤 질문을 한 뒤에 다음 질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질문들을 배열하는 질문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1-1로 진행을 하세요 라고 체크되어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선별형입니다. 그래서 여과형, 필터링 되어서 다음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폐쇄형 질문, 고정선다형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쇄형 질문의 장점 또는 단점인데요. 장점은 개인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유리하다. 그 다음에 기입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죠? 오픈형은 개방형은 어떤 내용을 쭉 기술을 해야 되는데 기술하려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체크하거나 선택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집된 자료의 수량적 분석이 용이하고요. 계량적 분석, 수치적 분석이에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분석상에서. 그 다음에 응답률이 높습니다. 개방형보다 응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 중에서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다른 내용의 응답이라도 미리 제시된 응답 항목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응답으로 잘못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쇄형 질문은 응답의 범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4까지 정해진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중에 동의하는 답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1을 선택을 했어요. 없으니까 그 중에 근사한 1을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1에 동의해서 선택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지만 선택한 저와
같은 선택을 한 걸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처리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응답자의 특색 있는 응답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기록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 개방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지만, 폐쇄형은 응답의 범주 중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지 작성 과정의 5번째 항목이죠. 개별 항목의 완성입니다. 필요한 질문과 각 항목별 응답 형태를 결정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 항목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개별 항목 작성 시 고려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가능한 명확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내용들로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에서는 가능한 응답 항목들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응답 범주 목록에서요, 환경오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인, 기업, 정부 중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개인과 기업과 정부에 대한 응답의 범주만 두고 있어요. 자, 응답자가 개인과 기업이 같이 잘못했다, 또는 기업과 정부가, 또는 개인과 정부가, 또는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100만 원 이상에서부터 500만 원 미만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100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선택의 범주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중적 질문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사례를 보시면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는 폭력적 장면과 선정적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적 장면이라는 질문 하나, 선정적 질문이라는 질문 또 하나, 그죠? 두 개의 질문이 공존하고 있다. 이게 잘못됐고요. 자, 현재의 국공립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 정원을 계속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하나 물었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정원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 문제 하나, 두 개의 문제가 같이 하나의 문제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연구자는 임의로 응답자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규학께서는 주말에 백화점에 가신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화점에 안 가는 사람한테 간다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응답 범주 간의 배타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상호 배타성의 오류에 대한 사례입니다. 귀하는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했는데 첫 번째가 빚을 냈다, 두 번째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둘 다 빚을 낸 거잖아요. 그죠?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다음 문제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가구당 소득에서 100만 원 이하, 100에서 2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등 4개의 집단으로 구분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에서는요, 200만 원이 겹쳐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서 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서 200만 원일 경우에 몇 번의 답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자, 여섯 번째로 응답자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난 1년간 사용한 교통비 중 대중교통비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버스, 지하철, 택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씩 썼냐? 라고 물어보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하기가 사실 굉장히 난감하죠. 이런 경우는 기술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으로 규범적 응답의 억제입니다. 어떤 규범적인 내용을 묻는 것은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특정한 대답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는 응답자가 대답하기 어렵고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규범적 응답에 억제해서요. 성전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규범적 응답에 억제해 있다. 성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이런 것들은 사실 응답을 하기가 아직은 좀 민감한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에 8번째로 특정한 답을 암시하는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예요. 사례에서 보시면 현재 검찰총장 부인 요새 대한 로비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퇴해야 된다. 두 번째, 사퇴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수사 결과를 본 후에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요. 자, 9번째로 질문은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모호한 질문은 회피해라 라고 했죠. 자, 사례에서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 중 노사분규가 경제 위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경제 위기라는 게 뭐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준 다음에 질문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로 그리고 와, 과 등의 사용에 주의해야 된다. 그죠? 접속 부사와 접속 조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전혀 다른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와나 과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라 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11번째죠. 응답을 꺼리는 위협적인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밀과 익명성 보장을 강조해줘야 되고요. 솔직한 응답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질문의 배열 순서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 순서의 결정입니다. 질문지 작성 과정에서 6번째에 해당이 되죠. 개별적인 질문 항목이 결정된 후에는 이를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질문 순서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첫 번째, 질문은 가능한 한 쉽게 응답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응답하기를 선호해야 되겠죠. 응답자의 인적 상황이나 사생활과 같은 민감한 질문은 들 수 있으면 뒤로 미뤄서 나중에 응답을 하도록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이 응답을 하기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설문에 응답을 하기를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응답 항목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배치를 해라 라고 했어요. 질문 간의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다음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질문의 간격을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가능한 한 연속하게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응답자가 심각한 고려를 요하는 질문은 평범한 질문 속에 삽입하거나 맨 뒤에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즉, 위치 선정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5번째로 포괄적 질문부터 실시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항에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순서로 문항을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지 작성 과정의 7번째가 질문지 외형을 결정하는 거죠. 질문지의 물리적 외관에 따라서 응답자의 협조나 조사 진행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8번째가 설문지의 사전조사입니다. 자, 설문지의 사전조사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전조사에 대한 내용을.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초안 설문지를 가지고 본조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험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형태, 질문의 내용, 질문 문항 작성, 그 다음에 질문 순서 등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9번째로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완성하죠. 설문지 작성 과정을 마치면 완전한 설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강의 내용들을 모두 마쳤는데요. 15강의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질문지의 작성 과정에서 4번째 형태에 대한 결정에서 폐쇄형 질문의 의의, 특징, 응답 범주가 갖춰야 될 조건과 응답 방식에서 찬반형, 평정척도형, 서열형, 선택형, 체크리스트형, 요목형, 종합비교형, 선별형 등을 살펴봤고요.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5번째로 개별 항목의 완성이죠. 그래서 개별 항목 작성 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봤고요. 6번째로 질문 순서의 결정입니다. 질문 순서 결정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질문지 외연 결정이죠. 그 다음에 8번째로 질문지 사전조사, 9번째로 질문지를 완성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부터 15강까지 전체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